종이호랑이라는 말은 어쩌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9일 있었던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러시아군 소속 미그-29 한대, 수호이 34대가 파괴되었고 2대의 판치르 S-1 지대공 미사일과 S-300 방공 시스템이 손상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폭격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약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의 공항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그동안 전선 후방에 있어 대응이 어려웠던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군의 직접적인 타격 범위 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러시아 본토에서도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공항을 공격한 방법이 매우 경악스러웠습니다. 바로 카드보드, 그러니까 볼판지로 만든 드론 PPDS를 이용해 쿠르스크 공항을 공격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피자박스에 폭탄을 넣고 던져서 전투기 5대와 군사공항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한 셈입니다. 심지어 PPDS는 고무줄을 이용해 날려보내는 방식인데요. 이는 호주의 한방위산업체가 개발한 드론으로 일반 모델과 성능 강화형인 AHL 모델 2가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PDS는 기본형이 전장 2m, AHL 모델이 2.8m로 크기가 상당하지만 동체가 골판지다 보니 공허 중량은 두 모델 모두 고작 2.4kg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효 탑재량도 기본형이 2.4kg, AHL 모델이 6kg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AHL 모델 기준 평균 시속 60km로 비행할 수 있고 잠깐이지만 최대 100km로 가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6kg의 폭발물을 탑재하고도 최대 8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절반인 3kg만 탑재할 경우 무려 2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데 굳이 골판지로 드론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으시겠지만 어차피 목적이 자폭 드론인 이상 회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굳이 비싼 소재로 드론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골판지든 무엇이든 가능한 저렴하고 빨리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PPDS는 GPS를 이용해 사전에 입력한 장소로 알아서 비행할 뿐 별다른 원격 조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회수나 정찰 등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리고 골판지의 특성상 공허 중량이 가볍고 조립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종이박스 형식으로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간단히 조립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판지는 구조상 반사율이 낮고 전파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스텔스 소재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군의 방공망인 판치르 S-1, S-300도 타격을 받았다는 발표를 보면 가뜩이나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든 소형 드론인데다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사전에 공격 징후를 포착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PPDS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PPDS는 가장 저렴한 기본 모델이 $670, 하나 약 88만원 수준이고 가장 비싼 모델도 $442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자폭 드론과 비교해도 현저히 저렴한 금액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공항 폭격에 총 16대의 PPDS를 동원했다 발표했으니 금액으로 따지자면 대략 1,408만원에서 7,072만원짜리 공격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고작 세대의 PPDS를 격추하는 데 그쳤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S-300의 요격 미사일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면 한 발당 무려 14만 달러, 원고 작성일 환율 기준으로 1억 8,436만원 하고도 6천원을 소모한 것입니다. 물론 판치르 S-1에 탑재된 2A38M 30mm 기관포나 57-26E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은 S-300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이처럼 막대한 기회비용을 쏟아붓고도 러시아군은 드론을 전부 격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오직 전투기 피해만 따져봤을 때 미그-29 한대가 약 382억 원, 수호이 32 한대당 487억 원씩 총 1,948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판치르 S-1 2대, S-300에 대한 피해 규모, 공항 구조물 파괴까지 따져본다면 우크라이나의 종이 드론 공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현재 러시아 상황에서 천문학적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지경인데요. 가히 전시경제의 혁명이라고 불러도
떠들 정도입니다. 이쯤이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군사용 드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덩달아 지난 30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국 경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한 드론 공습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푸스코프주, 브리안스크주, 칼루가주, 야잔주, 오를주, 툴라주, 크림공화국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개 지역을 공격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푸스코프주의 공항은 모스크바 중심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외곽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6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써봤지만 현재까지 해당 공격으로 인해 최소 전력수송기 IL-76 4대 이상이 파괴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총알처럼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가장 잘 실천 중인 우크라이나는 2023년 연내에만 2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선이 남부와 동부 일대로 한정되고 후방의 민간 생활이 안정되어 가면서 40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드론 자체 생산에 착수한 덕분인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7월 전장에 투입한 드론만 무려 1,700여 개에 달하는데 이 중 90%가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드론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PPDS는 이미 지난 2월부터 호주 정부가 매달 100대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과연 러시아 본토의 방공망이 빗발치는 드론 폭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프리고진의 사망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명령에 의한 암살인지 러시아군의 독단적인 사보타주인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정말 사고사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폭로에 따르면 적어도 프리고진 본인만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신이 곧 예기치 못한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사망 당시 프리고진이 탑승해 있었던 그의 전용기 레거시 600은 민간용 비즈니스 제트기임에도 불구하고 추적 감지 장비부터 전자차단 스마트창 등 전자전 상황에 대비한 보안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고, 이와 반대로 항공교통관제용 자동응답 장치인 트랜스폰더를 꺼둔 상태였습니다. 모두 비행 경로를 추적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인데요. 이외에도 직접 고용한 승무원들을 대거동원해 이륙 직전에야 승객 명단을 수정하거나 비행 중 항로를 갑자기 틀어 목적지를 변경, 혼란을 유발할 목적으로 2대에서 3대의 제트기를 갈아타며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비행 중 암살에 대한 프리고진의 노이로제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답시고 아예 활주로 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증언으로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6월 무장 반란에 실패한 뒤로는 러시아 공군 관할 비행장을 일절 이용하지 않았고 정부 소속 제트기는 더더욱 탑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프리고진이 아프리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채 바그너그룹 용병 추가 모집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모스크바에서 30km 떨어진 민영공항을 이용했고 이륙 직전에야 승객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암살을 걱정하던 프리고진이지만 설마 전용기째 대공미사일로 날려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프리고진이 사망 3일 전에 내 죽음이나 생활, 수익 등에 뭐라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난 여전히 아무런 이상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오만하게 말했다는 걸 떠올리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프리고진의 죽음이 암살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브라질의 항공예방조사센터 세니파는 자국에서 만든 레거시 600의 추락과 관련하여 러시아 당국의 항공기 사고 공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항공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영토를 소유한 국가가 조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공기 등록국이나 운영국의 사고조사 업무 수행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임하기 마련입니다. 민항기의 경우 제조사가 사고 원인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니 당연한 절차인데요. 세니파가 공동조사를 요청한 것도 프리고진의 전용기 레거시 600이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에서 만든 민항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에 철저한 이유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항공사고의 특성상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국에 사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사고조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특히 레거시 600은 2002년 첫 도입 이후 20년간 프리고진의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딱 한 번의 추락사고만 있었던 매우 안정적인 항공기입니다. 당연히 탑승객이 누구든 어디에서 추락했든 브라질과 제조사인 엠브라에르가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토콜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무리 전시 상황이지만 사고 발생국인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세니파의 공동조사 요청을 거절했고 그것도 모자라 사고조사 의무를 저버린 채 잔해만 대충 수거하고 추락 지역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또한 푸틴은 공식적으로는 프리고진의 죽음에 대해 명복을 빌었지만 정작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아무리 오랫동안 신복이었던 자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역자인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사고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리고진의 과오를 용서하고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해왔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이미 프리고진이 죽음 그 자체부터가 푸틴의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오히려 빠르게 프리고진의 죽음을 묻어버리려는 푸틴의 모습이 크렘린 배후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한편 프리고진의 죽음 이후 모스크바 곳곳에는 그의 사망을 추모하는 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이제 더 이상 모스크바의 민간인이 전쟁에 무관심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 본토까지 확장된 전쟁의 불길과 프리고진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저버렸다는 의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를 계기로 푸틴의 지지율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주장과 반대로 내부 불만 폭주로 제2차, 3차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는 전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무슨 일이 생기든 저희 꺼리튜브에서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주간 우크라이나 보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